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벌써 3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수요일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이죠.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영화나 전시들,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경제 돋보기와 함께 경제와 문화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나라의 13번째 FTA,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와 함께 체결을 했는데요.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FTA, 과연 어떤 내용들이 공식 서명됐는지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첫 협상을 개시한 이후에 무려 5년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는 우리 수출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바로 23일 이번 주 월요일 오전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양국은 정상회담 후 두 정상 입회하에 FT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6월 협상 개시 이후에 7차례나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협상들을 많이 가졌지만 민간 품목 양호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요. 2014년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한 뉴질랜드 FTA에 대해서 양국 수교 53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일이라며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와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FTA를 발판으로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키 뉴질랜드 총리 역시 FTA 타결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장점도 많았다며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와 이번에 FTA를 체결한 뉴질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1인당 GDP가 무려 4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와 수출 품목이 겹치는 일본과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우리 기업들의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측은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우리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세탁기와 냉장고, 화물자동차, 건설 중장비 등에 대해서는 3년 내 관세를 빨리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 측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출품 96.4%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품목인 쌀과 과실류 등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쇠고기의 경우에는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타결 시점까지 쟁점이었던 낙농품과 홍합의 경우에는 과거 수입 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서 저율 관세 할당을 부여해 최대한 방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우리 농어촌 인력의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 협력 이행 약정도 체결됐고요.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가는 워킹 홀리데이, 쿼터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0명의 일시 고용 입국 비자와 또 연간 30명의 농축산업 훈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이렇게 3건의 합의 서한도 FTA와 함께 체결됐습니다. 뉴질랜드와의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13번째 FTA입니다. 호주와 캐나다에 이어서 뉴질랜드까지 영연방의 주요 3개국과는 FTA를 모두 완결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과 이스라엘, 멕시코의 3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 주도의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죠. 이 참여국들 중에서는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TPP 참여에 유리한 여건도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한 뉴질랜드 FTA에 대해 현재 양국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국내 보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비준 동의를 포함한 후속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국 공동 노력 및 조속한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FTA 정식 서명 외에도 수산협력과 방산협력, 그리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협력, 남극기지 운영 및 지원 공동연구 협력 등의 약정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 영토가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뉴질랜드 FTA,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에서 뉴질랜드와의 FTA 정식 서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프랑스 명품 업체 샤넬과 관련한 용어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샤테크와 샤넬 쇼크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연달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핸드백으로 참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한국 판매가를 최대 23% 정도 인하해서 우리 업체들의 후폭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샤넬은 지난 17일부터 국내 백화점 및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핸드백 가격을 인하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새 가격 정책에 따라 샤넬백의 유럽 현지 판매 가격은 20% 인상되고요.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홍콩, 베트남,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20%가량 인하될 예정입니다. 중국 내 판매 가격 역시 21% 내렸고요. 미국 내 판매 가격은 4,900달러,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전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호가하던 핸드백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가격이 낮아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샤넬백을 주로 취급하는 중고 명품숍, 그리고 구매 대행업체 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화점 샤넬 핸드백 판매 가격과 중고 시세 격차가 사라지고 프랑스 현지 가격이 우리나라 판매 가격보다 그리 비싸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샤넬 쇼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고 명품을 구입하겠거나 구매 대행을 하겠다는 수요가 끊겼습니다. 샤테크는 샤넬 가격이 계속 인상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중고로 팔아도 돈을 번다는 개념이었고요. 또 프랑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프랑스로 날아가서 샤넬백을 사오면 비행기 값 정도는 건진다는 개념으로 이 샤테크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샤넬이 우리나라 가격을 낮추면서 이른바 샤넬 쇼크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 명품과 구매 대행 업체가 울상입니다. 반면 백화점 샤넬 매장에는 핸드백을 사겠다는 고객들이 몰려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샤넬이 국가별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벌이고 글로벌 가격 일치화, 이른바 하모나이제이션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샤테크가 샤넬 쇼크로 변화한 겁니다. 샤넬의 이례적이고 갑작스러운 가격 정책에 가장 타격을 입은 곳, 중고 명품 업체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고 명품 매장 관계자는 샤넬은 중고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브랜드였기 때문에 중고 매물도 많이 확보해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가격을 올려왔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상당수 물량을 고가에 확보해둔 상태라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중고 시세가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수료를 포기하거나 손해보고 팔아야 할 판이라고 말합니다. 구매 대행업체들도 초비상입니다. 구매 대행업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프랑스에서 구매를 직접 대행함으로써 이익을 올려왔는데요. 그런데 요즘 샤넬백 구매 대행을 희망하던 고객들이 잇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백화점에서 구입해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백화점 샤넬 매장에는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롯데백화점 샤넬 매장의 경우에는 가격 인하가 시작된 17일 이후 방문객이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했고요. 매출액 역시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서 가격 인하 적용 모델 중 일부는 동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한시적인 가격 인하가 아니라 또 세일이 아닌데도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소비자들의 반응에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가격 인하 직전에 구입한 일부 고객들은 차액 환불이나 상품 교환을 요구하면서 많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넬이 가격 인하를 단행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매출 신장률을 조사하니까 해외 패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정도 늘었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같은 기간 명품 장르의 매출이 27% 정도 증가했고요. 또 내수 침체 속에서도 명품 장르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자신을 포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과감히 투자하는 가치 소비, 그리고 혼수 수요, 또 요우커 등 명품 소비 이슈가 지속되는 만큼 명품 매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샤넬의 가격 인하, 백화점뿐만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에서도 명품 제품 전반의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G마켓에 따르면 샤넬이 가격 인하를 한 다음 날부터 매출 추이를 조사한 결과 명품 잡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명품 의류와 중고 시계, 주얼리 매출도 함께 늘었고요. 명품 벨트, 명품 구두, 명품 주얼리 등도 많은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G마켓 관계자는 결혼 시즌을 맞아서 명품 잡화, 주얼리 등 혼수용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샤넬의 가격 인하 소식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옥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 명품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4%나 증가했습니다. 벨트나 패션 쇼품, 여성 가방 등 많은 제품들이 높은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여성 명품 가방 매출이 특히 81%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샤넬이 지금은 유로화 폭락에 따른 글로벌 가격 정책을 이유로 이 제품 가격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여태까지처럼 계속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인 만큼 이제 유럽에 가서 샤테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품이 소비가 불황을 타지 않는 이유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전문가는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명품에 집착하는 소비 행태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격 인하로 샤넬백을 살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이 조금 무리하는 것이지 구매 폭주 현상이 지속될 것 같진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번 가격 조정으로 샤넬 코리아 매출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샤넬이 가격을 내렸지만요. 중국 내 요새 사치품 기피 풍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패와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고위층들의 소비가 눈치를 보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 먼 프랑스보다는 같은 값인 한국에 와서 샤넬의 백을 살 수 있다는 이른바 중국인들의 샤테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샤넬 관련된 용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 가지 책들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어제 경제학 신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 분야의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본 현대문학의 거장 오에 겐자부로의 익사라는 책입니다. 오에 겐자부로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소설가로 살아온 50여 년 동안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드디어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자신이 9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소설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인생은 큰 짐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왜 갑자기 죽어버렸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아직 수련을 쌓지 못했다며 피해오던 그가 2008년 출간한 아버지에 대한 소설, 그 소설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예전 작품들에 여러 번 등장했던 자신의 페르소나 조코 코기토의 입을 빌려서 직접적으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코기토는 유년 시절 강에서 아버지가 탄 배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걸기를 준비하다가 홍수로 불어난 강에 배를 띄워 죽은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일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코기토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소설 속 코기토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익사 소설을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의 이 익사 소설과도 겹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소설 집필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러는 와중에 아들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사이가 많이 틀어지고 맙니다. 코기토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하지만 코기토는 아버지에 대한 짐도 털어버리고 또 아들과의 화해도 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아버지와 또 그와 아들이라는 두 부자지간의 과제를 풀어가는 이야기, 이 소설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자 오에 겐자부로는 전후 일본 사회의 불안한 상황과 정체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유명한데요. 천황제와 군국주의 등을 비판적으로 본 주제로 많은 글들을 발표했고요. 원전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실제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죽음에 대해 돌아본다는 것, 그에게 결국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과제였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소설 익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로서 한층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오에 겐자부로의 소설 익사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책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예술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섰는데 온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경험, 한 번쯤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미술관에서 감상한 그림 한 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자꾸 남아있었던 적, 이런 경험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음악을 들으면 세상이 갑자기 색깔이 변한 듯한 느낌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술가의 창조적 영감에서 태어난 작품들, 우리에게 황홀한 모험으로 인도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참 어렵다고도 말하는 건데요. 이 책 예술 수업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유했던 천재 예술가들의 빛나는 통찰과 남다른 감각, 그것들을 온전히 읽어내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성균관대 최고 강의상인 티칭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는 인문교양 과목 예술의 말과 생각을 토대로 구성된 책입니다. 100여 컷의 미술작품, 다양한 음악과 영상 등을 수록해서 예술가들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법을 직접 느끼게 합니다. 이 책의 재료가 된 오종우 교수의 강의, 이 평가들을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도 예술가처럼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예술을 논하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우리 삶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 책 속의 9개 강의, 이 강의들을 쭉 읽다 보면 천재 예술가들의 빛나는 사유와 감각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진귀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예술 수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책 이렇게 2권 살펴봤습니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SK브로드밴드의 지분 100%를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50.6%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나머지 지분 약 50% 정도를 주식 교환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 기준으로 볼 때 소규모의 주식 교환으로 절차는 비교적 간소합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이유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SK브로드밴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IPTV가 기존 유료 방송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케이블 방송만큼이나 경쟁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통신산업에서 IPTV가 성장 주축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 규모가 급속히 늘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SK텔레콤이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합병이 아니라 100% 자회사로 두는 이유, 서류상으로긴 하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SK텔레콤은 무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시장 점유율 1위의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유선의 상품을 직접 갖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견제와 규제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흡수합병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지배구조에서도 결합 마케팅 계속 해왔습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동시 가입하면 혜택을 주는 마케팅이 지금도 많은데요. 하지만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경영 전략으로 성장의 폭이 더 커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시장은 UHD로 기술적 진화를 앞두고 있고요. 또 IPTV의 가입 증가, 또 IPTV가 모바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무선의 SK텔레콤의 경쟁력, 이 무선의 경쟁력이 유선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앞으로 제고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SK텔레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는 정연복 시인의 그 꽃입니다. 그냥 그 꽃이 아니라 그의 따옴표가 달린 그 꽃인데요. 무언가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 꽃 함께 들어보시죠. 그 꽃, 정연복. 세상의 모든 꽃은 그냥 하나의 꽃이 아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외딴 곳에서 홀로 쓸쓸히 피고 지는 작고 이름 없는 들꽃도 그렇다. 온 세상 좁쌀만한 꽃이라 해도 자기만의 모양과 빛깔과 향기로 비길 데 없고 따스한 햇살 쬐고 바람과 이슬 맞으며 저만의 생애 이력과 사연을 가진
눈물겨운 것. 특별하고도 존귀한 그 꽃이다. 요즘 봄꽃이 서서히 움트고 있죠. 저는 얼마 전 매년 봄이면 당연히 피는 꽃이니까 그냥 감흥 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한 할머니께서 세상에 목련꽃이 피려고 하네. 어머 웬일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련꽃이 피는 장면 저보다 몇십 번은 더 보셨을 텐데 처음 보는 장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여도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그 꽃이라는 것. 요즘 피는 꽃을 보고도 또 내 옆에 사람을 보고도 꼭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 꽃이라는 시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특별하고 진귀한 그 꽃이라는 것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루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